은행에서 현금을 찾으러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창구 앞에 서서 돈을 인출하면서 이거 괜찮을까?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고 괜히 신경이 쓰이셨던 적 말입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저도 오랜 세무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다 보면 대부분이 이런 불안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78세 김옥분 할머니께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무사님,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인데 은행에서 몇백만 원만 찾아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식들한테 피해 갈까봐 잠도 안 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상담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병원비를 내기 위해,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기 위해,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려는데도 괜히 찜찜해서 한참을 망설이시는 분들.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자식들한테 피해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감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현금을 찾는 대신 굳이 카드를 쓰거나 꼭 필요한 돈도 통장에서 꺼내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아요. 괜히 움직였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불안감의 뿌리는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우리 통장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는 오해, 그리고 현금을 조금이라도 인출하면 바로 조사받는다는 잘못된 소문들. 이런 이야기들이 입소문처럼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감시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라는 걸 아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82세 이광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사님, 현금을 찾을 때마다 은행 직원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어르신의 마음속 불안이 만든 착각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지킬 뿐 누구 한 사람을 특별히 감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 보고되는 시스템이 있을 뿐이에요. 그건 범죄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처럼 오해가 쌓여서 불안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불안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처럼 밤잠을 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 편히 생활비를 인출하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번 돈을 불안 없이 당당하게,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그렇다면 국세청은 정말 우리 돈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눈의 원리, 즉 국세청이 우리 금융정보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불안이 사라지고 제가 알려드릴 현금 인출의 황금률을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통장에서 국세청까지 그 길의 진짜 구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대체 국세청은 어떻게 우리 통장 속 현금 흐름을 아는 걸까? 사람들은 막연히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불안감이 아니라 이해가 남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 그 정보는 바로 은행의 전산망에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금융정보분석권 FIU로 자동 전달됩니다. FIU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마치 모든 강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지류를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금융정보도 FIU를 거쳐 국세청으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두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행이 보고하는 단계, 두 번째는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은행은 하루 동안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한 은행에서 1천만 원이 넘는 현금 입금이나 출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를 FIU에 보냅니다. 이게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즉 고액 거래는 자동으로 찍힌다는 시스템이에요. 은행 직원이 몰래 숨길 수도 없고 고객이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불가능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알아서 기록하고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고 우리은행에서 또 900만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1,800만 원을 인출했으니 당연히 보고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은행별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동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현금 인출의 첫 번째 환급률을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금과 출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900만 원을 입금하고 900만 원을 출금해도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즉, 입출금 합계 1,800만 원이 아니라 입금 900만 원, 출금 900만 원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고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ATM에서 조금 뽑고 창구에서 또 뽑으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ATM이든 창구든 한 은행에서 하루 총 인출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 보고됩니다. 즉, 방법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보고 제도는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을 때만 해당됩니다. 계좌이체나 수표 거래는 별도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FIU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수표를 뽑아도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자동 보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그때는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 거래가 그 순간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유를 묻는 거구나. 맞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법적 의무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보고해야 할 거래를 놓치거나 일부러 숨기면 직원 자신이 처벌받습니다. 은행 전체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고객을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거래 정보가 FIU에 전달되면 FIU는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한 기관에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검찰, 국세청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FIU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해 불법 자금이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매년 수만 건의 세무조사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FIU 정보를 이용해 추징한 세금이 10조 원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죠.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국세청은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흐름을 찾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법의 구조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이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제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심거래로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그 숨은 함정,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나는 괜찮겠네. 1천만 원 넘지 않게만 인출하면 되는 거잖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액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봅니다. 즉, 1천만 원을 넘기지 않아도 수상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라고 부르죠.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보다가 이건 조금 이상한데? 하고 느끼면 FIU에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0대 박순자 할머니는 생활비와 손주 용돈을 따로 관리하시기 위해 매일 900만 원씩 인출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999만 원 밑으로만 말이죠. 나는 법 안에서만 행동하는 거야 하며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현금 인출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조사 필요성이 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행 전산망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빈도와 패턴을 함께 분석합니다. 매일같이 9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을 인출한다면 누가 봐도 일부러 1천만 원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쪼개기 인출이라 불리며 명백한 의심거래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은행 직원은 이런 패턴을 발견하면 FIU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의심거래는 금액이 적더라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0만 원씩 뽑지만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의 연령, 직업, 소득 수준, 그리고 거래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즉, 같은 900만 원이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인출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5세 이만수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이 모아둔 현금을 조금씩 나눠 자녀에게 직접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900만 원씩 인출해 현금으로 손에 쥐어주셨죠. 결국 한 달도 안 되어 국세청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당한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보고를 안 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과태료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허위 보고를 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은 의심되는 거래를 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설마 나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그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거야?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려 합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고 국세청의 오해 없이 현금을 현명하게 인출하는 방법, 즉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황금률입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아까 말씀드린 고액 현금 거래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은행에서 1천만 원이 넘지 않게 인출하되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인출 주기를 줄이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금액만 인출하는 것. 이 3가지 원칙을 정확히 지키면 불필요한 의심도, 불안도,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귀찮더라도 알고 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황금률은 아주 간단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 핵심 비법입니다. 바로 한 은행에 돈을 몰지 말고 여러 은행에 나누어 인출하라. 이 말이 단순한 장고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피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똑똑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준은 한 은행에서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 달에 병원비나 생활비로 2천만 원 정도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 하나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2천만 원 찾자. 그 순간 여러분의 거래 내역은 FIU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에 바로 포착됩니다.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 본 결과 이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에서 900만 원, 우리은행에서 900만 원, 그리고 농협에서 200만 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인출하는 겁니다. 이 경우 각 은행에서의 인출액은 모두 1천만 원 미만이므로 FIU의 자동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도 있는데 은행 세 군데를 어떻게 다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의 서류 요청을 받고 은행 거래 내역을 소명하고 세무서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는 그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정도의 수고는 오히려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6세 박금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매달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냥 자식 도와주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소명해 주세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하셨죠. 평생 정직하게 모은 돈인데 마치 죄인처럼 느껴졌다고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인출해 보세요. 한 곳에서 1천만 원을 넘기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세무사님, 다리도 아프고 은행 세 군데를 어떻게 돌아다녀요? 하지만 결국 시도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 서류 달라는 전화가 끊기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은행 가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로 할머니는 매달 분산 인출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더 이상 국세청에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 번의 편함이 평생의 불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FIU에 보고된 정보는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인출하지 않기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스스로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조용한 분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세 곳만 적절히 활용해도 불필요한 시선과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 은행이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현금 예약 인출을 지원하니까 창구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쓰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걱정 때문에 지갑을 닫고 손주에게 용돈 한 장 못 건네는 인생, 그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의 수고로 불안을 지우고 스스로의 돈을 당당하게 쓸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자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빈도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인출하라. 매일 조금씩 뽑는 습관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률로 넘어가 봅시다. 자주 뽑지 말고 정해진 날에 규칙적으로 인출하라.
이건 제가 세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소액 인출이 오히려 국세청의 의심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뽑았으니까 괜찮아요. 한 번에 큰 돈을 찾으면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또는 이틀 간격으로 반복되는 현금 인출 패턴은 비정상 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현금을 찾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했던 김영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장 보러 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50만 원, 1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셨어요. 그날 필요한 재료비만 딱 찾았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현금 인출이 너무 잦으신데 혹시 큰 거래 있으세요? 며칠 뒤엔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최근 현금 인출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억울하셨죠. 난 그냥 반찬 재료 사려고 매일 조금씩 뽑은 건데. 하지만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숫자와 패턴으로만 판단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출, 이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뽑지 마시고요. 한 번에 1, 2주일치 필요한 금액을 정해진 요일에만 인출하세요. 처음엔 그럼 너무 많아서 불안해요 하셨지만 곧 익숙해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오전 10시. 그 시간만 되면 시장 보기 전에 딱 한 번 인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상 거래 알림도 사라졌고 국세청의 문의도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이제 장사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요. 돈 쓸 때마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우리 몸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일 때 건강을 유지하듯 우리의 금융생활도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될 때 정상적으로 인식됩니다. 즉, 예측 가능한 규칙성. 이 핵심이에요. 갑자기 불규칙하게 인출하거나 매일매일 반복하는 건 위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격주에 한 번. 그 일정만 잘 정해두면 은행 직원도 이건 정기적인 생활비 출금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매달 1일 혹은 15일. 그날을 생활비 인출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한 번에 800만 원 혹은 900만 원 정도를 인출해두고 그 돈으로 병원비, 장보기, 손주 용돈까지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출 횟수는 줄지만 사용의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은행 시스템에서 여러분의 거래 패턴이 안정적으로 인식됩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인출 시 반드시 용도 메모를 남기세요. 은행 창구에서 이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겁니다. 혹은 병원비로 쓸 예정입니다. 라고 한마디 남기면 그 메모가 내부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혹시 소명 요청이 와도 이미 용도 확인이 된 거래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원칙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세무조사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의심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뽑던 습관, 한 달 1, 2회로 줄이기, 인출 요일과 시간을 고정하기, 인출할 때 용도 한 줄 메모 남기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국세청이 여러분을 정상적인 거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황금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맞는 금액만 인출하라.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국세청의 의심을 산 사례와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황금률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얼마나와 어떻게 자주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누가 얼마를 인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내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맞는 금액만 인출하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세청이나 은행은 단순히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서 합리적인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달 연금 100만 원을 받는 분이 한 달에 9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다면 아무리 합법적인 돈이라 해도 은행 직원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분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현금이 나오지? 그 순간 그 거래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흐름구로 분류되고 FIU의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만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일부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두셨습니다. 그 돈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매달 500만 1천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 할아버지는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 모은 돈인데 왜 조사까지 받아야 해? 이건 불법이 아니었지만 패턴상 비정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이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조사 대상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떳떳하게 자식들 도와줄 수 있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죠.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소득 대비 합리적인 금액만 현금으로 인출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연금 200만 원을 받으신다면 100만 150만 원 정도 현금 인출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매달 700만 원, 900만 원씩 현금을 뽑는다면 그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현금이 꼭 필요하다면 출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금이나 병원비처럼 큰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병원 진료비 명세서 또는 현금 수입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겁니다. 이런 서류 하나가 세무조사를 막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주실 때 절대 현금으로 건네지 마세요. 계좌이체로 보내고 증여세 신고를 함께 하라.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주는 게 전기죠. 하시지만 그 정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바뀌면 가족 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게 기록을 남기세요. 제가 도왔던 전계자 할머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려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셨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처 불분명 현금 증여 의심. 할머니는 너무 놀라셨죠. 결국 저는 계좌이체 기록과 자녀 통장 입금 내역을 새로 만들어 제출했고 그제야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아이고 세무사님, 다음부턴 그냥 계좌로 보내야겠어요. 그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군요. 이처럼 현금 거래는 투명함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쓰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시스템은 그것을 의심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보이는 흔적을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현금 인출의 3가지 황금률 꼭 기억하세요. 1. 한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인출하지 말고 여러 은행으로 나누기. 2. 인출 빈도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날에만 인출하기. 3. 내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맞는 합리적 금액만 인출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 여러분의 손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건 괜히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이 황금률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은 더 이상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평안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한 번의 상담이 수년간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법, 즉 증여와 상속의 실수 없는 절세 전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당당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